은주는 매일 같은 시간에 출근하여 같은 복도를 청소하고 같은 휴게실에서 홀로 식사를 했다. 휴게실은 창문이 하나 딸린 비좁은 공간이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은주에게는 그저 멀리 떨어진 다른 세상의 풍경일 뿐이었다. 그녀는 눅눅한 김밥 한 줄과 식어버린 보리차를 천천히 씹어 삼켰다. 씹는 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조심하는 듯했다. 벽에 걸린 낡은 시계에 초침 소리만이 똑딱거리고 그 소리는 그녀의 외로움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었다. 그녀의 눈은 자주 창밖을 향했지만 그 시선은 특정한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허공을 헤매는 듯했다. 고독은 그녀의 식사를 그리고 그녀의 삶 전체를 집어삼키고 있었다. 그녀의 일상은 단조로움 그 자체였다. 새벽에 일어나 지하철 첫 차를 타고 출근해 아무도 없는 회사에서 청소를 시작하고 아침에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에 모든 일을 마치고 사라지듯 퇴근하는 것이 그녀의 하루였다. 그녀는 항상 같은 짙은 회색의 유니폼을 입었고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묶었다. 그녀의 모습은 그림자 같았다. 누구도 그녀에게 깊은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녀는 회사 시스템의 일부, 건물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기계적인 존재로 인식될 뿐이었다. 어느 비 내리는 밤이었다. 빗방울이 창문에 부딪히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천둥 소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지는 밤이었다. 은주는 평소처럼 마지막 쓰레기통을 비우러 건물 뒤편으로 향했다. 축축하고 어두운 골목길, 재활용 쓰레기통들 사이에서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작고 가냘픈 소리였다. 그녀는 고개를 갸웃하며 소리가 나는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어둠 속에서 빗물에 잔뜩 젖은 작은 그림자가 보였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새끼 고양이 한 마리가 쓰레기 더미 옆에 웅크리고 있었다. 한쪽 다리를 절룩거리고 있었고 눈은 공포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마도 차에 치인 모양이었다. 은주의 얼굴에 언뜻 스치는 고통스러운 표정.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자신의 삶도 버겁고 남에게 신경 쓸 여유조차 없는 하루하루였다. 하지만 그 작은 생명의 절박한 눈빛은 그녀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고양이를 들어올렸다. 고양이는 털이 축축했고 몸은 미약하게 떨리고 있었다. 은주는 자신의 낡은 작업복 안주머니에 있던 손수건을 꺼내 고양이의 몸을 조심스럽게 감쌌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길이었다. 그녀는 고양이를 품에 안고 발걸음을 서둘렀다. 휴게실로 돌아온 은주는 자신의 식량 주머니를 뒤적였다. 눅눅한 김밥 한 줄이 남아있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자신의 저녁 식사였다. 하지만 고양이의 떨리는 몸을 보니 망설일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김밥을 작게 찢어 따뜻한 물에 불린 뒤 고양이에게 조심스럽게 내밀었다. 고양이는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이내 허겁지겁 김밥을 먹기 시작했다. 은주는 고양이가 먹는 모습을 지켜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수중에 있던 얼마 안 되는 돈을 세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퇴근길에 작은 동물병원에 들러 고양이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약을 샀다. 자신에게 쓸 돈이 턱없이 부족했지만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다. 고양이의 생명을 구한 작은 행동은 그녀의 내면에 잠자고 있던 인간미와 연민을 드러내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고양이에게 누리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매일 밤 휴게실에서 몰래 보살피기 시작했다. 누리는 은주의 유일한 친구이자 그녀의 고독한 삶에 찾아온 작은 빛이 되었다. 은주의 휴게실 한쪽 구석에는 낡은 가죽 가방이 항상 놓여 있었다. 겉보기에는 평범하고 오래된 여행 가방처럼 보였지만 은주는 이 가방을 항상 자물쇠로 잠가두었고 아무도 이 가방에 접근하게 하지 않았다.
그녀는 가끔씩 아무도 없는 깊은 밤, 가방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가방 안에는 낡은 서류 뭉치와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에는 흑인 남녀와 두 아이가 다정하게 웃고 있었다. 가족 사진이었다. 은주의 눈은 사진 속의 인물들을 응시했다. 사진 속 아이들 중 한 명은 어릴 적 은주 자신이었다. 그러나 사진 속 가족의 얼굴에는 어딘가 모를 슬픔과 함께 비범한 결의가 함께 배어 있었다. 이 사진과 서류들은 그녀의 현재 보이지 않는 삶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미스터리한 과거를 암시했다. 그녀는 또한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최신형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었다. 이 폰은 회사 직원들에게는 익숙지 않은 기종이었다. 그녀는 이 폰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가끔씩 새벽녘 청소를 마칠 무렵 폰이 진동하며 알림음을 냈다. 보고 완료. 다음 지시를 기다립니다. 짧고 간결한 메시지였다. 은주는 메시지를 읽고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그녀의 눈빛은 잠시 흔들리는 듯했지만 이내 다시 깊이를 알 수 없는 고요함으로 돌아갔다. 이 모든 것은 그녀의 평범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비밀스러운 삶의 단편들을 드러내며 독자들에게 그녀의 진정한 정체와 이면에 감춰진 이야기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냈다. 고요했던 그림자 속 삶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은 어느 여름 아침이었다. 대항으로 본사 건물 로비의 대형 스크린에는 평소와 달리 긴급 공지사항이 띄워져 있었다. 경영 효율성 강화를 위한 인력 재배치 및 구조 조정 발표. 형식적인 문구 아래에는 냉혹한 현실이 숨겨져 있었다. 은주는 무미건조하게 스크롤되는 글자들을 묵묵히 바라봤다. 그녀의 옆에는 동료 미화원 박아줌마가 서 있었다. 박아줌마는 지난 20년간 이 회사에서 꾸준히 일을 마다하지 않고 성실하게 일해온 사람이었다. 그녀는 아픈 남편과 대학생 두 아들을 홀로 건사하며 삶의 무게를 짊어져 왔다. 박아줌마의 얼굴은 삽시간에 하얗게 질렸고 손에 든 걸레, 자루를 쥔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은주씨, 이게 무슨 말이야. 나 잘리는 거야. 박아줌마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말 속에는 절망과 함께 억울함이 배어 있었다. 내 아들 등록금은, 남편 병원비는. 은주는 박아줌마의 어깨를 조용히 감쌌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지만 내면에서는 거대한 파도가 일렁이고 있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끓어오르는 분노가 그녀의 심장을 강하게 두드렸다. 그녀는 지난 15년간 이 회사에서 무수히 많은 박아줌마들을 보아왔다. 성실하게 일하고 헌신했지만 한순간의 경영 판단이라는 명목 아래 쉽게 버려지는 사람들. 그녀는 그들의 눈빛에서 자신의 과거를, 그리고 자신의 가족이 겪었던 고통을 보았다. 그날 오후 사내 회의실에서는 구조조정 설명회가 열렸다. CEO 김민준은 연단에 서서 차갑고 오만한 표정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미안함도 없었다. 그는 고급 수트를 차려입고 최첨단 프로젝터 앞에서 유창하게 회사의 미래, 경쟁력 강화 같은 단어들을 늘어놓았다. 그의 눈에는 정작 가장 밑바닥에서 회사를 지탱해온 직원들에 대한 존중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그는 그들을 비효율적인 비용으로 취급하는 듯했다.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김민준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다. 일부 부서는 통폐합되고 인력은 감축될 것입니다. 이는 회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의 말은 논리적으로 들렸지만 그 안에 숨겨진 진짜 의도는 은주에게 너무나도 분명했다.
회사의 이윤을 극대화하고 내 개인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 너희 같은 하찮은 존재들은 없어져야 한다. 김민준의 시선은 한 번도 아래를 향하지 않았다. 그는 오직 숫자에만 집중했고 그 숫자 뒤에 숨겨진 사람들의 삶과 눈물은 철저히 외면했다. 그의 입꼬리에는 비릿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은주는 그 미소에서 탐욕과 오만을 읽었다. 15년 전 그녀의 가족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이들과 똑같은 얼굴이었다. 설명회가 끝나고 직원들이 웅성거리며 회의실을 빠져나갈 때 박아줌마는 김민준에게 다가가 애원했다. 대표님,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저에게는 이 회사밖에 없어요. 아이들도 아직 학생이고 남편은 병원에. 김민준은 박아줌마를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비웃듯이 말했다. 박 여사, 이곳은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회사의 이익을 위해선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이제 와서 개인적인 사정을 들먹이며 감정에 호소하는 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규정대로 처리될 겁니다. 그의 말은 비수처럼 박아줌마의 가슴에 박혔다. 박아줌마의 얼굴은 절망으로 일그러졌고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흐느끼기 시작했다. 주위의 직원들은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볼 뿐 아무도 나서지 못했다. 그들 역시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고 있었다. 은주는 이 모든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심장은 분노와 슬픔으로 격렬하게 뛰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고독이나 체념이 아닌 강렬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박아줌마를 일으켜 세우고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휴게실로 데려갔다. 휴게실로 돌아온 은주는 박아줌마의 어깨를 토닥였다. 그녀는 박아줌마가 흘리는 눈물을 닦아주며 자신에게 속삭이듯 말했다. 내가 어떻게든 할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그날 밤 은주는 평소보다 늦게까지 회사에 남아 있었다. 모든 불이 꺼지고 도시의 불빛만이 창밖으로 새어 들어오는 시간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낡은 휴게실 한쪽 구석에 놓여 있던 낡은 가죽 가방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자물쇠를 열자 퀴퀴한 종이 냄새가 희미하게 풍겨왔다. 가방 안에는 서류 뭉치와 빛바랜 가족 사진 외에 두툼한 앨범이 하나 더 있었다. 그녀는 앨범을 펼쳤다. 앨범 속에는 젊은 시절의 그녀와 그녀의 부모님, 그리고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던 시절의 사진들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지금의 대양그룹을 설립한 이정우 회장의 오랜 동업자였다. 그들은 함께 작은 무역회사를 일궈냈고 회사는 점차 성장하여 지금의 대기업 대양그룹의 전신이 되었다. 하지만 성공의 정점에서 이정우 회장은 갑작스럽게 사망했고 그 직후 모든 권력은 그의 조카인 김민준의 아버지, 즉 김민준의 부친에게 넘어갔다. 은주의 아버지는 알 수 없는 이유로 회사에서 내쳐졌고 모든 주식과 권리를 빼앗겼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충격으로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다. 은주 가족은 모든 것을 잃고 길거리로 내몰렸다. 그녀는 그 충격으로 이름까지 바꾸고 신분을 숨긴 채 한국으로 돌아와 복수를 다짐했다. 이정우 회장이 사망하기 전 은주의 아버지에게 비밀리에 넘겨준 중요한 서류들이 바로 가방 안에 있는 것들이었다. 그 서류들은 김민준 일가가 회사를 불법적으로 편취했다는 증거이자 은주가 이정우 회장의 진짜 후계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단서들이었다. 사진과 서류들을 들여다보던 은주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스쳐 지나갔다. 슬픔, 분노, 그리고 무엇보다 강렬한 결의. 지난 15년간 그녀는 대항그룹의 가장 낮은 곳에서 숨죽이며 살아왔다. 아무도 그녀의 존재를 알지 못하게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회사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정보를 수집해왔다. 그녀는 김민준 일가가 회사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어떤 비리를 저지르는지,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조용히 기록하고 있었다. 그녀의 최신형 스마트폰은 단순한 폰이 아니었다. 외부와 비밀리에 연락하고 정보를 주고받는 중요한 도구였다. 이 밤 박아줌마의 눈물을 본 순간 은주의 내면에서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불꽃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지난 15년간 준비해온 복수를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가방을 닫고 다시 자물쇠를 채웠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운 강철처럼 빛났다. 이제 그녀는 되돌아갈 수 없었다. 이 세상에 그녀의 존재를 알리고 그녀의 가족과 박아줌마 그리고 그녀와 같은 모든 약자들의 억울함을 갚아줄 때가 온 것이다. 그녀는 고요히 일어서서 창밖의 서울 야경을 응시했다. 밤은 깊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더욱 또렷해지고 있었다. 복수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대한그룹은 곧 이사회 회의를 앞두고 있었다. 이 회의는 김민준 CEO에게 매우 중요했다. 그는 지난 분기 실적 부진을 만회하고 대규모 구조조정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작된 재무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었다. 그의 목적은 명확했다. 부실한 경영 성과를 은폐하고 자신의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이었다. 김민준은 회의실에서 그의 비서 이지연과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다. 이지연은 김민준의 지시를 따랐지만 그의 탐욕과 부정에 대해 깊은 의구심을 품고 있었다. 그녀는 여러 차례 김민준의 불법적인 지시를 거부하려 했지만 번번이 그의 위협과 회유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항상 지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이 비서, 다시 한번 확인해. 이번 재무보고서에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어야 해. 아니, 오차가 있더라도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게 완벽하게 위장해야 해. 특히 저번 투자에서 발생한 손실은 전부 다른 계정으로 돌려놔야 해. 김민준은 차갑게 지시했다. 그의 눈은 서류에 고정되어 있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권위와 함께 미묘한 불안감이 섞여 있었다. 강민호 이사가 이번에도 분명히 문제를 제기할 테니 그가 반박할 여지조차 주지 말라고. 이지연은 서류 뭉치를 들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속마음은 혼란스러웠다. 또다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걸까? 이대로 가면 언젠가는 모두 무너지게 될 텐데. 그녀는 김민준의 뒤에서 몰래 한숨을 쉬었다. 그 시각 은주는 회의실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다. 그녀는 언제나처럼 그림자처럼 조용히 움직였다. 그러나 그녀의 귀는 김민준과 이지연의 대화에 촉각을 곤두쓰고 있었다. 그녀는 들려오는 단편적인 말들을 조합하며 그들의 은밀한 음모를 파악했다. 재무보고서, 조작, 투자 손실 은폐, 강민호 이사, 은주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그녀는 회의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빛을 통해 김민준의 손에 들린 서류 뭉치를 얼핏 보았다. 그것은 분명 그들이 논의하는 조작된 재무보고서일 터였다. 김민준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이지연은 책상 위에 재무보고서, 원본과 조작된 사본을 올려두고 다른 서류를 찾으러 잠시 회의실 밖으로 나갔다. 그녀의 마음이 너무 급한 나머지 중요한 서류를 탁자 위에 그대로 놓아둔 채였다. 바로 이 순간이 은주의 기회였다. 은주는 마치 우연인 듯 회의실 문턱까지 카트를 밀고 들어갔다. 그녀의 시선은 재빠르게 탁자 위로 향했다. 탁자 위에는 방금 김민준이 언급했던 조작된 재무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은주는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낡은 청소 도구들 사이로 숨겨져 있던
자신의 최신형 스마트폰을 꺼냈다. 그녀의 손은 망설임 없이 움직였다. 차분하고 정확하게. 그녀는 보고서의 중요 페이지들을 사진으로 찍었다. 플래시 없이, 소리 없이. 그녀의 눈은 숫자의 흐름과 그래프의 변화를 빠르게 스캔했다. 마치 오랫동안 이런 정보를 다뤄왔던 사람처럼 능숙했다. 그녀는 단순히 사진만 찍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복잡한 계산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수십 년간 축적된 재무지식과 직관으로 이 보고서가 얼마나 치명적인 거짓말을 담고 있는지 즉시 파악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미한 경멸과 함께 마침내 때가 왔다는 듯한 결의가 스쳐 지나갔다. 바로 그때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은주는 본능적으로 폰을 숨기고 고개를 돌렸다. 복도 끝에서 강민호 이사가 회의실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강민호는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대한그룹의 주요 주주 중 한 명이었고 뛰어난 통찰력과 윤리의식을 가진 인물이었다. 그는 김민준의 경영 방식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직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해 침묵하고 있는 상태였다. 강민호는 회의실 안을 얼핏 들여다보다가 은주와 눈이 마주쳤다. 그는 은주가 탁자 근처에서 뭔가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언뜻 보았다. 특히 그녀가 손에 쥐고 있던 얇고 검은색 물체 스마트폰에 시선이 닿았다. 그것은 일반적인 청소부들이 가지고 다니는 물건이 아니었다. 그의 눈썹이 살짝 움직였다. 저 아주머니, 방금 뭘 하고 있었지? 그는 의아했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단순한 오해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회의실로 들어섰다. 그는 은주의 뒤를 지나쳤지만 은주의 손에서 희미하게 풍겨오는 인쇄, 잉크 냄새와 그녀의 눈빛에 스쳐 지나간 섬광을 놓치지 않았다. 은주는 강민호가 자신을 스쳐 지나가는 순간까지도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유지했다. 그녀는 그저 묵묵히 청소 카트를 밀고 회의실을 벗어났다. 그녀의 심장은 고요했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방금 촬영한 사진들과 그 안에 담긴 정보들로 빠르게 회전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김민준의 비리를 폭로할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은 것이었다. 한편 회의실로 돌아온 이지연은 탁자 위에서 재무보고서 원본과 사본이 뒤섞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순간 혼란스러워했지만 이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다시 서류를 정리했다. 그녀는 은주가 그 짧은 순간에 얼마나 치밀하고 정확하게 움직였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강민호는 회의실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는 방금 은주를 보았던 일을 다시 떠올렸다. 이상한 직감이었다. 그는 김민준이 평소보다 훨씬 더 경계심을 보인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경계심이 이 재무보고서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다. 며칠 후 김민준은 재무보고서 원본 중 일부가 사라진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그는 격분했다. 도대체 누가 감히 내 서류에 손을 댄 거야, 이 비서. 당장 모든 CCTV를 확인해. 내부 소행임이 분명해.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의 비밀이 드러날까봐 극도로 불안해했다. 이지연은 CCTV를 확인했지만 은주가 회의실에 들어왔던 짧은 순간에는 아무것도 포착되지 않았다. 은주는 모든 동선을 완벽하게 계산하고 움직였던 것이다. 그러나 김민준은 직감적으로 강민호 이사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강민호가 평소 자신의 경영 방식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김민준은 강민호가 자신을 끌어내리려 한다고 확신했다. 그는 즉시 자신의 측근들을 동원하여 강민호에 대한 여론 조작을 시작했다. 강민호 이사가 회사의 기밀을 빼돌리려 한다. 외부 세력과 결탁하여 회사를 흔들려 한다는 식의 악의적인 소문들이 사내에 빠르게 퍼져나갔다.
그의 목표는 강민호를 완전히 고립시키고 이사회에서 그의 발언권을 무력화시키는 것이었다. 은주는 이 모든 상황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김민준의 예측 가능한 행동에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강민호가 진범이라고 믿고 있었지만 진짜 그림자는 여전히 그의 눈앞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은주는 자신의 최신형 스마트폰을 꺼내 한 통의 메시지를 보냈다. 보고 완료. 다음 단계 준비. 메시지는 익명의 번호로 전송되었고 수신자는 정확히 강민호였다. 강민호의 폰이 진동했지만 그는 누가 보낸 것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메시지에 첨부된 암호화된 파일은 그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파일 안에는 방금 은주가 찍었던 재무보고서의 일부 사진들이 담겨 있었다. 강민호는 의아해하면서도 그것이 김민준의 비리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은주는 마치 거대한 체스판의 말을 움직이듯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있었다. 그녀의 오랜 준비가 이제 막 빛을 발하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대한그룹의 이사회 회의는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 속에 열렸다. 회의장 문이 굳게 닫히고 묵직한 공기가 공간을 가득 채웠다. 김민준 CEO는 연단에 서서 차분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팽팽한 신경전이 감돌았다. 그의 뒤로는 조작된 재무보고서가 슬라이드에 비치고 있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끝내고 자신의 입지를 확고히 할 작정이었다. 이곳은 은주 안은주가 지난 15년간 그림자처럼 오가며 청소했던 바로 그 공간이었다. 그녀는 이 회의실의 모든 구석구석을 알고 있었다.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짙은 마호가니, 테이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 이 모든 것은 그녀에게 무심한 배경이었지만 동시에 그녀가 오랫동안 계획해온 복수의 무대이기도 했다. 바로 이곳에서 그녀는 투명인간 취급을 받았고 그녀의 가족은 모든 것을 잃었다. 이제 그녀는 이 무대 위에서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낼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김민준은 유창하게 보고서를 발표하기 시작했다. 그는 숫자를 조작하고 사실을 왜곡하며 회사의 재정 상태가 건전하다는 착시를 만들어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고 대부분의 이사들은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김민준의 달콤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고 있었다. 보시다시피 저희 대한그룹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감한 구조조정과 효율적인 비용 절감 덕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민준은 능숙하게 말을 이어나갔다. 그의 시선은 가끔 강민호 이사에게 향했다. 강민호는 김민준의 발표를 묵묵히 듣고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은주가 보낸 암호화된 파일에 담긴 재무보고서 사진들을 밤새도록 분석했다. 그 사진들은 김민준의 보고서가 거짓임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아직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고 김민준의 측근들이 그를 예의주시하고 있었기에 섣불리 움직일 수 없었다. 그의 손에 땀이 배어났다. 강민호는 이지연 비서의 얼굴을 슬쩍 바라봤다. 이지연은 김민준의 옆에 서서 그의 발표를 도왔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미미한 불안감이 역력했다. 그녀는 김민준의 지시로 보고서 조작에 관여했기에 자신이 언제든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다. 그녀는 은주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지, 그리고 은주가 과연 어떤 존재인지 궁금해하며 초조하게 손톱을 물어뜯었다. 그녀는 멀리서 은주의 존재를 감지하고 있었다. 은주의 숨겨진 계획에 대한 어렴풋한 믿음이 그녀를 지탱하고 있었다. 그 시각, 은주는 회의실 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그녀는 청소 카트 뒤에 숨어 회의실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들을 경청했다. 그녀의 심장은 고요했지만 온몸의 감각은 최고조로 날카로워져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준비한 증거를 언제, 어떻게 내밀어야 할지 마지막 순간까지 계산하고 또 계산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가죽 가방이 들려 있었다. 그 안에는 지난 15년간 그녀가 수집한 모든 것, 그리고 그녀의 가족의 명예를 되찾아줄 결정적인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회의는 김민준의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으로 넘어갔다. 강민호는 용기를 내어 손을 들었다. 김 대표님, 보고서의 일부 수치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특히 해외 투자 부문에서의 막대한 손실은 어디로 사라진 것인지 명확한 해명이 필요합니다. 김민준의 얼굴에 잠시 당황하는 기색이 스쳤지만 그는 곧 차가운 미소를 되찾았다. 강 이사님, 그 부분은 이미 보고서 각주에 명확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불필요한 의혹 제기는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될 뿐입니다. 그는 강민호의 발언을 교묘하게 무시하며 그의 말을 깎아내렸다. 다른 이사들은 김민준의 편을 들며 강민호를 압박했다. 강 이사, 괜히 회의 분위기 흐리지 말고 그냥 넘어가시죠. 사적인 감정으로 그러는 것 아니오. 강민호는 고립감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말을 잇기 어려웠다. 은주가 보낸 자료는 김민준의 보고서가 거짓이라는 것을 알려주었지만 그것만으로는 김민준의 완벽한 논리를 깨뜨릴 수 없었다.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했다. 그의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렸다. 바로 그때 은주의 스마트폰에서 진동이 울렸다. 짧고 간결한 메시지였다. 시간입니다. 발신자는 그녀의 오랜 조력자이자 해외 법률 고문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회의실 문을 응시했다. 지금이 바로 때였다. 그녀는 심호흡을 했다. 15년간의 기다림, 15년간의 고통, 그리고 15년간의 준비. 이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함이었다. 그녀는 청소 카트를 밀고 천천히 회의실 문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심장은 마치 북소리처럼 크게 울렸지만 그녀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차분했다. 그녀는 문 앞에 섰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다. 이 문을 열면 그녀의 모든 삶이 바뀔 것이다. 그녀는 문고리를 잡았다. 회의실 안에서는 김민준이 마지막 안건을 상정하려 하고 있었다. 그럼 이제 구조조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시간이 없었다. 단 한순간이라도 지체하면 모든 것이 끝장날 터였다. 은주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녀의 눈빛에는 강렬한 불꽃이 타올랐다. 그녀는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과 그녀의 가족과 그리고 모든 억울한 자들을 위해 싸울 전사였다. 은주는 낡은 청소복 차림으로 망설임 없이 회의실 문을 활짝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삐걱거리는 문소리가 회의실의 팽팽한 정적을 깨뜨렸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김민주는 짜증 섞인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아줌마,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중요한 회의 중인 거 안 보입니까? 당장 나가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권위적인 불쾌감이 가득했다. 이사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봤다. 그들에게 은주는 그저 존재감 없는 청소부에 불과했다. 은주는 김민준의 말을 무시한 채 당당한 걸음으로 회의실 중앙으로 향했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낡은 가죽 가방이 들려 있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느리고 단호했다. 그녀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15년간의 침묵이 깨어지는 듯한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강민호와 이지연은 그녀의 예상치 못한 등장에 놀랐지만 동시에 그녀에게서 풍겨져 나오는 강렬한 아우라를 감지했다. 그녀는 연단 바로 아래 김민준의 눈앞에 섰다.
그리고는 고개를 들어 그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의 시선은 차갑고 단단했다. 김민준 대표님.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분명했지만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회의실 안에 모든 이들이 숨을 죽였다. 이 평범한 청소부가 감히 CEO에게 말을 걸다니. 이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 김민주는 어이가 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당신이 무슨 말을 하겠다는 겁니까? 당장 경비원을 부를 겁니다. 그는 분노로 얼굴이 붉어진 채 소리쳤다. 하지만 은주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침착하게 들고 있던 가죽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자물쇠를 풀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서류 뭉치와 함께 오래된 가족 사진, 그리고 결정적인 법률 문서들을 꺼냈다. 그녀의 행동은 느렸지만 모든 움직임에는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회의실 안의 공기는 더욱 팽팽해졌다. 모든 이들의 눈빛은 그녀의 손에 들린 서류들에 고정되었다. 그들은 아직 알지 못했다. 지금 그들 앞에 서 있는 존재가 그들이 지난 15년간 투명 인간으로 취급했던 사람이 사실은 이 회사의 진정한 주인이자 그들의 운명을 결정할 심판자라는 것을 절벽 끝에 선 그림자는 이제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니었다. 폭풍의 눈이었다. 대한그룹 이사회 회의실은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다. 김민준 CEO의 고함 소리가 채가시기도 전에 안은주는 태연하게 낡은 가죽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서류 뭉치 위에는 빛바랜 가족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낯선 로고가 찍힌 법률 문서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녀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마치 미리 약속된 듯 정확하고 침착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의 동요도 읽을 수 없었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15년간 응축된 거대한 힘이 느껴졌다. 김민주는 그녀의 행동에 어이가 없다는 듯 실소를 터뜨렸다. 이 아줌마가 정말 미쳤군. 당장 경비원을 불러. 그는 비서 이지연에게 눈짓했지만 이지연은 얼어붙은 듯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은주가 꺼내놓은 서류 뭉치에 고정되어 있었다. 강민호 이사 역시 은주의 돌발 행동에 놀랐지만 동시에 그녀에게서 풍겨져 나오는 강렬한 아우라에 압도당했다. 그의 심장이 불안하게 뛰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무언가 거대한 진실이 밝혀질 것임을 직감했다. 은주는 김민준의 고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서류 뭉치 중 맨 위에 있는 한 장을 집어들었다. 그것은 회사의 인감과 함께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빼곡히 적힌 문서였다. 그녀는 그 문서를 김민준의 눈앞에 천천히 내밀었다. 김민준 대표님. 은주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회의실 전체를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당신은 방금 이사들에게 회사의 재무 상태가 견고하다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이 보고서는 조작되었고 당신이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회사의 자산을 불법적으로 유용했다는 증거들이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김민준의 얼굴이 삽시간에 창백해졌다.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는 당황하여 말을 더듬었다. 당신이 뭘 안다고 감히 제가 뭘 아냐고요? 은주는 비웃듯이 되물었다. 그녀의 눈빛은 김민준의 탐욕스러운 눈빛과 정면으로 부딪혔다. 저는 이 회사의 모든 것을 압니다. 당신이 지난 15년간 저지른 모든 비리와 불법적인 행위들,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 김성태가 제 아버지 이정우 회장의 죽음 이후 어떻게 이 대항그룹을 가로챘는지까지도요. 회의실 안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이사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웅성거렸다. 이정우 회장은 대항그룹의 창업주이자 15년 전 돌연 사망한 인물이었다. 그의 죽음 이후 회사는
김민준의 아버지인 김성태에게 넘어갔고 이후 김민준이 대표 자리를 이어받았다. 은주의 입에서 나온 이정우 회장이라는 이름은 그들에게 충격 그 자체였다. 은주는 탁자 위에 놓인 또 다른 서류를 집어들었다. 그것은 이정우 회장의 친필 유언장과 함께 그의 모든 주식과 재산을 은주의 아버지 이창민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문서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이창민이 사망할 경우 그 모든 권리가 그의 외동딸 이은주, 즉 안은주에게 계승된다는 법적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다. 15년 전, 제 아버지 이정우 회장은 당신의 아버지 김성태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아버지의 그림자를 따라 이 회사를 탐욕과 부패로 물들였죠. 은주의 목소리는 점점 더 단호하고 힘이 있어졌다. 그녀는 강민호 이사가 보았던 재무보고서 사진들을 스크린에 띄웠다. 그녀의 손에 들린 최신형 스마트폰은 회의실의 대형 스크린과 무선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화면에는 김민준이 제출한 보고서와 은주가 가지고 있는 원본 데이터의 명확한 차이가 그래프와 수치로 선명하게 드러났다. 수십억 원에 달하는 손실이 조작된 계정으로 감춰졌고 개인적인 유흥비와 비자금으로 사용된 내역들이 날짜와 금액, 그리고 은밀한 거래 처명까지 자세히 명시되어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나 누락이 아닙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기이자 횡령입니다. 은주는 각 데이터를 정확히 짚어가며 설명했다. 그녀의 말투는 청소부의 그것이 아니었다. 명확한 논리와 날카로운 분석력은 마치 금융 전문가나 노련한 법률가 같았다. 회의실 안에 모든 이들의 얼굴에 경악이 서렸다. 이지연 비서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그녀는 김민준의 비리를 어렴풋이 짐작했지만 이렇게까지 치밀하고 방대한 규모일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녀는 은주를 다시 보았다. 낡은 청소복 속에 감춰진 그녀의 모습은 더 이상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거대한 진실을 품고 폭풍처럼 나타난 심판자였다. 김민준은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거짓말 전부 조작된 거야. 이 여자가 감히 날 모함하는군. 그는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확신을 잃고 떨리고 있었다. 그는 은주에게 달려들어 스마트폰을 빼앗으려 했다. 바로 그 순간 은주의 눈빛이 번뜩였다. 그녀는 마치 오랜 훈련을 거친 듯 김민준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몸을 틀어 그의 손을 피했다. 그리고 그의 팔을 잡고 뒤로 꺾어 제압했다. 김민준은 고통에 신음하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수치심, 그리고 통제할 수 없는 공포로 일그러졌다. 이사들은 이 믿을 수 없는 장면에 경악했다. 평범한 청소부가 CEO를 제압하다니. 은주는 김민준의 손에서 떨어져 나온 스마트폰을 다시 집어들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했다. 그리고 여기에 15년 전 이정우 회장이 사망하기 직전 제가 직접 녹취한 김성태와 당신 아버지의 대화 내용이 있습니다. 회장님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 그리고 이 회사를 어떻게 강탈할지에 대한 그들의 사악한 공모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은주가 스마트폰의 재생 버튼을 누르자 회의실 스피커를 통해 오래된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다. 지직거리는 잡음 속에서도 두 남자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다. 하나는 김성태의 목소리였고 다른 하나는 김민준의 아버지의 목소리였다. 그들은 이정우 회장의 건강 악화를 이용해 회사를 차지할 계략을 꾸미고 있었고 심지어 이정우 회장의 죽음을 앞당기기 위한 모종의 방법을 논의하는 듯한 내용까지 담겨 있었다. 녹음이 진행될수록 회의실 안의 공기는 더욱 차갑게 얼어붙었다. 이사들의 얼굴은 경악과 공포로 가득 찼다. 그들은
자신들이 어떤 회사와 어떤 사람들에게 속아 넘어갔는지 깨달으며 몸서리쳤다. 강민호 이사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은주가 보낸 파일만으로도 김민준의 비리를 어느 정도 확신했지만 이 정도의 거대한 음모와 살인 교사까지 연루되어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의 눈은 은주에게 고정되었다. 낡은 청소복을 입고 있지만 그녀는 그 어떤 변호사나 검사보다도 강하고 압도적인 존재감을 뿜어내고 있었다. 녹음이 끝나자 회의실은 다시 침묵에 빠졌다. 김민준은 바닥에 주저앉아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의 몸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의 야망과 탐욕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다. 은주는 스크린의 마지막 화면을 띄웠다. 그것은 이정우 회장의 유언장과 함께 은주가 지난 15년간 안은주라는 가명으로 대한그룹의 주식을 꾸준히 매입해왔다는 증거 자료였다. 수많은 페이퍼 컴퍼니와 차명 계좌를 통해 그녀는 아무도 모르게 대한그룹의 최대 주주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녀의 지분은 김민준 일가의 지분을 훨씬 뛰어넘었다. 이 모든 증거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은주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15년간 숨겨왔던 자신의 진짜 이름, 이은주 리인즈 가치를 당당하게 밝혔다. 저는 대한그룹의 진정한 상속자로서 오늘부로 김민준 대표를 해임하며 그의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선언합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회의실 안에서는 일제히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다. 이사들은 충격과 경악을 넘어선 경외감으로 은주를 바라봤다. 그들은 그녀를 그저 평범한 청소부로, 아니, 존재하지 않는 그림자로 취급해왔다. 하지만 그 그림자는 사실 거대한 폭풍을 품고 있었고 그 폭풍은 15년간의 침묵을 깨고 마침내 모든 것을 뒤흔들어 놓았다. 그들의 얼굴은 의심에서 경탄으로 그리고 마침내 존경으로 바뀌었다. 한 이사는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은주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이지연 비서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은주의 승리가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그동안 억압받고 소외되었던 모든 약자들의 승리임을 직감했다. 은주는 김민준을 내려다봤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오만하지 않았다. 철저하게 파괴된 한 인간의 절망만이 남아있었다. 은주는 승리감에 도취되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히려 깊은 슬픔과 함께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았다는 평온함이 감돌았다. 이제 진실의 폭풍이 모든 거짓을 쓸어버리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낼 시간이었다. 대한그룹 이사회 회의실의 공기는 무겁고 조용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잔하애와 함께 새로운 질서의 기운이 감돌았다. 김민준은 바닥에 주저앉아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그의 어깨는 축 늘어져 있었고 그의 얼굴은 절망과 패배감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15년간 그가 쌓아 올렸던 오만과 탐욕의 성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의 뒤에서 2명의 건장한 경비원이 나타나 그를 부축하려 했다. 그는 저항할 힘조차 없었다.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김민준의 해임을 결의했고 그의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한 법적 절차를 즉시 시작할 것을 의결했다. 횡령, 배임, 문서 위조, 그리고 이정우 회장의 죽음에 대한 재수사까지. 김민준은 모든 것을 잃었다. 그의 이름은 더 이상 존경받는 CEO가 아니라 파렴치한 범죄자로 역사에 기록될 터였다. 이지연 비서는 이은주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눈가는 아직 붉게 물들어 있었지만 그 속에는 안도감과 함께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은주의 앞에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사죄했다. 이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비겁했습니다.
진작에 용기를 냈어야 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섞여 떨렸다. 그녀는 지난 시간 동안 김민준의 압력에 굴복했던 자신의 나약함을 견딜 수 없었다. 은주는 이지연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괜찮아요. 이 비서님, 이제라도 진실을 알게 된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도 이렇게 쉽게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을 거예요. 은주의 말에는 비난 대신 이해와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이지연의 눈빛에서 죄책감과 함께 진심 어린 후회를 읽었다. 당신은 이 자리에서 용기를 내어 증인이 되어 주었으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은주는 이지연에게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웠다. 강민호 이사 역시 은주에게 다가와 깊이 고개를 숙였다. 이은주 대표님, 아니, 회장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당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의 얼굴에는 미안함과 함께 존경심이 가득했다. 그는 자신이 김민준의 비리에 대해 어렴풋이 의심만 했을 뿐 진실을 파헤치려는 용기가 부족했음을 인정했다. 은주는 미소 지었다. 강민호 이사님, 당신은 이미 제게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당신의 정의로운 질문들은 김민준의 논리를 흔들었고 제가 마지막 순간에 나설 수 있는 명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존재를 의심하고 추적했던 것도 당신이니. 은주의 말에 강민호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다. 새로운 평온의 시작은 대한그룹의 변화와 함께 찾아왔다. 은주는 공식적으로 대한그룹의 회장으로 취임했다. 그녀는 취임 기자회견에서 지난 15년간의 비정상적인 경영을 청산하고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실천할 것을 약속했다. 그녀의 첫 번째 지시는 바로 구조조정 대상이었던 직원들을 모두 복직시키고 그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는 것이었다. 박아줌마는 은주의 품에 안겨 눈물을 쏟았다. 그녀는 은주가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라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은 했지만 이렇게 거대한 그룹의 회장일 줄은 상상조차 못했다. 박아줌마,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과 같은 분들이 이 회사의 진정한 기둥입니다. 앞으로는 회사가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는 버팀목이 되어줄 겁니다. 은주의 따뜻한 말에 박아줌마는 한없이 감사했다. 은주는 강민호를 경영혁신본부장으로 임명하여 회사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맡겼다. 강민호는 자신의 능력과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회사를 개혁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지연 비서 역시 은주의 개인 비서로 남아 그녀의 업무를 보조하게 되었다. 그녀는 과거의 잘못을 만회하기 위해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했다. 새롭게 재편된 경영진은 대한그룹의 모든 시스템을 점검하고 개혁하기 시작했다. 비효율적이고 불투명했던 계약들은 전면 재검토되었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기획되었다. 은주는 특히 직원 복지 향상에 큰 관심을 기울였다. 그녀는 모든 직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고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썼다. 직원들을 위한 무료 교육 프로그램, 건강검진 지원, 그리고 자녀 학자금 지원까지. 대한그룹은 단순한 이윤 추구를 넘어선 사람 중심의 기업으로 거듭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은주는 강민호, 그리고 이지연과 함께 회장실에서 소박한 저녁 식사를 했다.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그들은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았다.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이 회사의 가장 낮은 곳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은주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다.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중요한 서류들, 오고 가는 직원들의 불평, 회의실에서 오가는 은밀한 대화들. 사람들은 저를 투명인간 취급했지만
저는 그 모든 것을 통해 이 회사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제가 사랑했던 아버지의 정신이 어떻게 짓밟히고 있는지 똑똑히 보았죠. 강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회장님의 인내와 지혜는 정말 놀랍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모든 것을 숨기고 복수를 준비하셨다는 것이 복수라기보다는 정의를 되찾고 싶었습니다. 은주의 눈빛에 아련한 빛이 스쳤다. 저의 아버지는 단순히 회사를 키우는 것을 넘어 모든 사람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약자들을 보호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어 하셨죠. 하지만 탐욕에 눈이 먼 이들이 그 모든 것을 망가뜨렸습니다. 이지연은 조용히 말했다. 저희는 회장님 덕분에 새로운 기회를 얻었습니다. 앞으로 회장님의 뜻을 이어받아 대한그룹이 진정으로 존경받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다짐이 담겨 있었다. 은주는 따뜻하게 웃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시작입니다. 저는 대한그룹이 단순한 기업을 넘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대화는 깊어지는 밤과 함께 계속되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그러나 이제 은주에게 그 풍경은 더 이상 멀리 떨어진 낯선 세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새롭게 만들어갈 희망찬 미래의 그림이었다. 그녀의 옆에는 여전히 누리라는 이름의 고양이가 포근하게 잠들어 있었다. 작은 생명을 구했던 그 행동이 결국 그녀 자신의 삶과 이 거대한 기업의 운명을 바꾸는 시작점이 되었음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새로운 평온이 찾아왔고 이는 단순한 안정이 아니라 더 큰 변화를 위한 강력한 발판이 될 터였다. 5년의 세월이 흘렀다. 대한그룹 본사 건물은 여전히 서울의 스카이라인 한가운데 우뚝 솟아 있었지만 그 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차가운 경쟁과 탐욕의 그림자가 아닌 따뜻한 활력과 희망의 빛이 가득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이은주리, 인주 회장이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회장이라는 직함을 넘어 대한그룹의 정신이자 상징이 되었다. 이은주 회장 체제 아래 대한그룹은 단순한 기업을 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적인 기업으로 거듭났다. 그녀는 약속했던 대로 사람 중심의 경영 철학을 실천했다. 구조조정으로 해고되었던 직원들은 모두 복직되었고 그들의 삶은 안정과 희망을 되찾았다. 박아줌마는 이제 더 이상 청소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은주 회장이 설립한 대한행복기금의 고문으로 활동하며 미화원들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항상 환한 미소가 가득했다. 이은주 회장은 특히 기업의 사회 환원에 힘썼다. 그녀는 돌아가신 아버지 이정우 회장의 이름을 딴 이정우 재단을 설립했다. 이 재단은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한 교육 지원, 소외계층을 위한 의료비 지원, 그리고 지역 사회개발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투자했다. 기업의 이유는 사회에 환원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은주 회장의 철학은 대한그룹의 모든 임직원들에게 깊이 스며들었다. 어느 가을날 오후, 이은주 회장은 한 대학 강단에 섰다. 그녀는 자신의 지난 15년, 즉 대한그룹의 그림자로 살았던 삶에 대한 강연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녀는 낡은 청소복을 입고 거대한 그룹을 바꿔나간 자신의 경험을 통해 세상의 불의에 맞서고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용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녀의 강연은 베스트셀러 에세이집으로 출간되어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과 희망을 주었다.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힘은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녀의 말이 강당에 울려 퍼질 때마다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강민호는 이은주 회장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였다. 그는 이제 대한그룹의 핵심 경영진으로서 회사를 이끌어가고 있었다. 그는 과거의 실수를 통해 겸손과 통찰력을 배웠고 이은주 회장의 비전을 현실로 만드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 이지연 역시 이은주 회장의 비서실장으로서 그녀의 모든 업무를 보좌하며 그녀의 신뢰를 한몸에 받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비겁함에 갇히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회사의 발전에 기여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이은주 회장 개인의 삶에서 찾아왔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의 회장실 한쪽에는 누리라는 이름의 고양이가 포근한 담요 위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누리는 이제 제법 덩치가 커졌고 윤기 나는 털을 자랑했다. 은주가 힘든 결정을 내리거나 깊은 고민에 빠질 때면 누리는 조용히 다가와 그녀의 무릎에 기대어 앉았다. 그 작은 온기만으로도 은주는 큰 위로를 얻었다. 누리는 그녀의 가장 진실한 친구이자 그녀가 과거의 고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음을 상징하는 존재였다. 어느덧 대한그룹 창립 70주년 기념식이 다가왔다. 이은주 회장은 기념사에서 감회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곳은 제 아버지의 꿈이 시작된 곳이자 저의 두 번째 삶이 시작된 곳입니다. 지난 15년은 저에게 인내와 성찰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림자 속에서 이 회사의 모든 것을 지켜보며 진정한 리더십과 기업의 가치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이제 대한그룹은 단순한 경제적 이윤을 넘어 우리 사회에 밝은 빛이 될 것입니다. 기념식이 끝난 후 이은주 회장은 회장실 발코니에 홀로 서서 서울의 석양을 바라봤다. 오렌지빛으로 물든 하늘 아래 고층 건물들이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만족감과 평온함이 감돌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과거의 슬픔이나 고독을 담고 있지 않았다. 그 대신 넓고 깊은 바다처럼 미래를 향한 희망과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가 넘실거렸다. 그녀는 지난 15년간 청소부로 살았던 시간들을 떠올렸다. 그 모든 순간들이 지금의 그녀를 만들었음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억울함과 고통은 그녀를 단련시켰고 인내와 지혜는 그녀를 성장시켰다. 그녀의 스마트폰이 진동했다. 화면에는 국제사회 공헌단체로부터 온 메시지가 떠 있었다. 그녀를 초청하여 글로벌 리더십 컨퍼런스에서 연설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메시지를 확인했다. 이제 그녀의 이야기는 한국을 넘어 전 세계로 뻗어나갈 터였다. 이은주 회장은 발코니 난간에 기대어 서서 빛나는 서울의 야경을 등지고 조용히 심호흡을 했다. 그녀의 어깨에는 누리가 작은 몸을 비비며 애교를 부렸다. 그녀는 누리의 부드러운 털을 쓰다듬으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반짝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별처럼 빛나는 존재였다. 그리고 그녀의 빛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상의 어두운 곳을 비출 것이었다. 그녀의 삶은 단순한 성공을 넘어선 진정한 두 번째 봄을 맞이하고 있었다. 지금까지 15년 동안 함께 일했던 흑인 청소부가 CEO를 해고했다. 그들은 그녀가 회사 오너라는 사실을 몰랐다라는 이야기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은주, 이은주와 함께 외로움, 무력감, 드라마, 폭발, 그리고 마침내 평화를 되찾는 등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셨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하시면
저희가 앞으로 전해드릴 흥미롭고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댓글, 구독 하나하나가 저희가 새로운 감성 세계를 만들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새벽 4시. 서울의 마천루들은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대항그룹 본사 건물은 거대한 유리와 강철의 심장처럼 어둠 속에서 희미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 거대한 심장 속 가장 낮은 곳에서 안은주 앤은주는 고요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낡은 청소 카트를 밀고 복도를 따라 걸었다. 카트 바퀴에 삐걱거리는 소리만이 적막한 건물 안에서 은주의 존재를 알리는 유일한 소리였다. 그녀의 손에 들린 솔은 바닥을 쓸 때마다 사각거리는 소리를 냈고 그 소리는 마치 그녀의 소년 세월이 쌓아온 침묵처럼 들렸다. 은주는 나이가 지긋한 흑인 여성이었다. 주름진 얼굴에는 깊은 사색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그 뒤에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한 미묘한 빛이 감돌았다. 그녀의 검은 피부는 한국 사회에서 그녀를 더욱 보이지 않는 존재로 만들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지나쳐갈 때마다 마치 그녀가 없는 것처럼 행동했고 그녀에게 말을 거는 이는 극히 드물었다. 그녀는 그들의 시선 속에서 혹은 시선 밖에서 투명 인간처럼 살아왔다.